기묘한 이야기 시즌5의 파트 2와 피날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80년대의 복고 감성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장 따뜻한 우정이라는 포장지 속에 가장 무시무시한 공포를 절묘하게 숨겨 놓았습니다. 특히 시즌 4부터 등장한 최종 빌런 베크나, 그가 주는 공포는 데모고르곤이나 마인드 플레이어와는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베크나는 우리의 무의식, 즉 꿈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베크나의 탄생 기원, 그 뿌리를 찾아 1984년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걸작 호러 영화 나이트메어입니다. 나이트메어의 악몽살인마 프레디 크루거에 대해 알고 나면 베크나가 프레디 크루거의 DNA를 직접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묘한 이야기의 여주인공의 이름이 낸시 윌러라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나이트메어의 여주인공 낸시 톰슨에 대한 완벽한 오마주죠. 공포영화에서 여주인공은 보통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쁩니다. 하지만 나이트메어의 낸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크루거를 현실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악몽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죠. 기묘한 이야기의 낸시 윌러도 똑같습니다. 최후의 결전을 위해 샷건을 구입해서 총신을 자르고 베크나의 은신처로 직접 쳐들어갔죠.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나이트메어가 기묘한 이야기에 끼친 영향을 씬 바이 씬으로 비교 분석하고 꿈과 무의식을 이용한 심리적 공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기묘한 이야기의 강렬한 공포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만들어낸 이 독창적인 살인마 프레디 크루거의 살인 시그니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의 지배입니다. 프레디 크루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희생자들이 잠든 순간 꿈을 현실처럼 조작해 도망칠 곳을 원천봉쇄합니다. 그리고는 심리적인 고문을 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끼워진 4개의 면도날이 꿈속의 영혼을 베는 순간 현실 속 침대에 누워있는 육체에도 똑같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목숨을 잃으면 현실에서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드는 순간 희생자의 생사 여탈권은 온전히 프레디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셈이죠. 더퍼 형제는 인터뷰에서 기묘한 이야기 시즌4는 우리의 나이트메어 3 꿈의 전사 버전이다 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시즌4의 메인 빌런 베크나는 프레디 크루거처럼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파고들어 저주를 걸고 정신세계를 지배하죠.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힘을 합쳐 악몽 같은 뒤집힌 세계의 괴물과 맞선다는 설정 자체가 꿈의 전사에 바치는 가장 완벽한 오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메어 3편은 병원에 갇힌 아이들이 꿈속에서 각자의 능력을 각성해 프레디와 싸우는 내용이죠. 이는 호킨스 연구소의 아이들이나 마인드 플레이어에 맞서는 주인공들의 서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역에서의 싸움, 그리고 공포를 이겨내는 연대, 이것이 더퍼 형제가 기묘한 이야기에 이식하고 싶어 했던 나이트메어의 DNA였죠. 더퍼 형제가 얼마나 집요하게 나이트메어를 오마주했는지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중부양 죽음이죠. 나이트메어의 초반부 티나가 죽는 장면은 공포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오프닝 중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침대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고 천장에 패대기 쳐지며 질질 끌려다니죠. 당시 제작진은 이 장면을 위해 방 전체가 회전하는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기묘한 이야기의 시즌4의 첫 희생자 크리시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녀 역시 트랜스 상태에서 공중으로 떠오르죠. 그리고 눈이 뒤집히고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연출은 단순히 초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는 현실의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공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티나의 죽음이 슬래셔 무비의 서막을 알렸듯 크리시의 죽음은 호킨스의 새로운 차원의 공포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두 장면을 씬 바이 씬으로 분석해보면 더퍼 형제가 나이트메어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늘어나는 벽입니다. 나이트메어에서 낸시가 자고 있을 때 머리 위의 벽지가 마치 얇은 고무막처럼 늘어나며 프레디의 형상이 튀어나오려고 하죠. 벽이라는 단단한 고체가 유기물처럼 변하는 이 장면은 극도의 불쾌감을 자극하는 명연출입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시즌 1에서부터 이 연출을 가져왔죠. 조이스의 집 벽을 데모고르곤이 뚫고 나오려고 할 때 벽지는 마치 짐승의 백가죽처럼 늘어납니다. 이것은 현실과 뒤집힌 세계의 경계가 얼마나 얇고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라는 공간의 활용입니다. 이것은 두 작품이 일상의 공간을 어떻게 공포로 오염시키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설정이죠. 나이트메어에서 낸시가 학교 복도를 지나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학생들은 모두 사라지고 희뿌연 안개 속에서 친구의 시신이 담긴 투명한 가방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복도를 질질 끌려다닙니다. 가장 왁자지껄해야 할 학교가 순식간에 죽음의 공간으로 변한 것이죠. 기묘한 이야기의 맥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던 맥스, 그리고 그 긴 복도 끝에는 프레디의 시체 가방 대신 베크나의 시그니처인 괴종시계가 덩그러니 놓여 있죠. 이 두 장면 모두 너는 이제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너는 친구들 속에 있지만 사실은 나와 단둘이 있다. 라는 절대적 고립감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1984년의 낸시와 2022년의 맥스, 두 소녀 모두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악몽 속에 갇혀버린 상황을 완벽한 평행 이론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레디 크루거와 베크나, 둘 다 얼핏 보면 참으로 끔찍한 괴물 같지만 디테일을 뜯어보면 흥미로운 유사성과 차이점이 보입니다. 먼저 얼굴입니다. 프레디 크루거는 설정상 불에 타 죽은 살인마죠. 프레디 크루거를 불태워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여주인공 낸시의 엄마와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당시 특수분장팀은 녹아내린 페페로니 피자에서 영감을 받아 그 일그러진 피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흘러내린 피부가 큰 혐오감을 주죠. 베크나의 피부도 이와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화상은 아닙니다. 뒤집힌 세계의 덩굴과 곰팡이가 온몸을 잠식한 형태죠. 헨리가 11의 염력에 밀려 차원의 틈으로 추락할 때 붉은색의 강렬한 차원 번개를 온몸에 수차례 맞았죠. 이 고에너지의 충격으로 인해 인간의 피부가 타버리고 벗겨졌으며 머리카락이 소실되고 코와 귀가 녹아내리는 등 심각한 신체 훼손을 입었습니다. 뒤집힌 세계에 떨어진 후 그곳의 독성 대기와 곰팡이, 덩굴 등이 그의 몸과 융합되었죠. 현재 그의 몸을 덮고 있는 울퉁불퉁하고 끈적한 질감은 단순한 화상의 흉터가 아니라 뒤집힌 세계의 생체 유기물이 그의 몸과 일체화된 결과입니다. 외모적으로 둘의 차이는 코입니다. 프레디 크루거는 뾰족한 마녀 코가 살아있지만 베크나는 코가 깎여 나가고 귀도 없습니다. 마치 해리포터 속의 볼드모트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베크나가 프레디보다 훨씬 더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에 가깝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빌런 모두 긴 손톱을 무기로 쓴다는 공통점이 있죠. 나이트메어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프레디의 상징인 칼날 장갑은 그가 보일러실에서 직접 용접을 해 만든 도구입니다. 공업용 칼날을 가죽 장갑에 붙인 지극히 아날로그적이고 기계적인 무기죠. 그래서 프레디가 등장할 땐 항상 끼익 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썰어버리겠다 라는 물리적인 위협이죠. 하지만 베크나의 왼손은
손가락뼈 자체가 기형적으로 길어진 생물학적 변이입니다. 더퍼 형제는 이처럼 프레디의 칼날 장갑을 가져와 신체의 일부로 진화시킨 것입니다. 두 괴물의 은신처 또한 흥미롭습니다. 프레디의 홈그라운드는 보일러실이죠. 붉은 조명,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그리고 쇠파이프가 긁히는 소리. 창살 너머에서는 언제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종의 지옥이죠. 베크나에게는 마인드 레어가 있습니다. 붉은 폭풍이 몰아치는 하늘, 부서진 크릴 하우스의 자네들. 베크나 역시 붉은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해 지옥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프레디가 쇠갈퀴 소리로 공포의 리듬을 만든다면 베크나는 괴정식의 소리로 카운트다운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사실 이제는 고전이 된 나이트메어도 당시에는 기묘한 이야기처럼 혁신적인 작품이었습니다. 1984년 나이트메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공포영화의 살인마들은 제이슨이나 마이클 마이어스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희생자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뛰어서 도망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스 크레이븐 감독은 공포의 무대를 꿈과 무의식으로 옮기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더퍼 형제는 바로 이러한 컨셉을 기묘한 이야기에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잠은 가장 기본적인 휴식이자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프레디 크루거는 바로 그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을 도망칠 수 없는 지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정신활동은 논리와 현실 원칙에 기반한 2차 과정적 사고에 지배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잠들어 렘 수면에 진입하는 순간 이성적인 자아의 통제력은 사라집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 꿈은 무의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살인마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현실의 무기는 꿈속에서 무용지물이죠.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 무의식이 공포에 질려 있다면 나는 죽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베크나 역시 이 법칙을 완벽하게 계승하죠. 그는 물리적인 호킨스 마을이 아니라 희생자의 트라우마 속으로 침투합니다. 맥스가 빌리의 환영에 갇히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베크나는 희생자가 가진 가장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연료로 삼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충동은 억압되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융이 말한 그림자는 자아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성격에 어둡고 불쾌한 모든 면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떠한 심리적 방어 기제도 무력화되어 억압된 내용물이 현실에서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크나가 희생자의 가장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찾아서 공격하는 행위는 바로 이 억압된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구현하여 현실화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프레디와 베크나는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했던 내면의 그림자가 형상화된 피할 수 없는 심리적 심판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트메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더퍼 형제는 시즌4에서 직접적인 헌사를 바치죠. 낸시와 로빈이 찾아갔던 정신병원, 그곳에 갇혀있던 맹인 노인 빅터 크릴,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1984년 우리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오리지널 프레디 크루거, 로버트 잉글런드입니다. 더퍼 형제는 단순히 연출만 흉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작품에 영감을 준 공포의 제왕을 직접 모셔와서 베크나의 탄생 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출연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더퍼 형제는 우리가 프레디 크루거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죠. 이제 기묘한 이야기는 시즌5의 파트 2와 피날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제를 즐기기 전 기묘한 이야기의 지난 시즌을 빠르게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위의 영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바이신 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